네, 두 분 우리 종교계의 지혜로운 분 두 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양희삼 목사님과 해무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총선 밤새도록 혹시 보셨나요? 저는 개표 감시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개표 감시원들이 보내주는 영상을 송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하고 왔기 때문에 한 3시간 잤나? 많이 자셨네요. 네, 많이 잤습니다. 저는 30분도 못 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잤습니다. 예. 네, 아유,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 총선 날짜 때문에 제가 네. 4월 10일이라는 날짜 때문에 제가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칼에 좀 관심이 있어요. 맞아요. 예. 칼. 나이프. 나이프. 네. 예. 네, 네, 칼에 네. 관심이 있어서 제가 칼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이 칼 중에 재미있는 칼이 벽사검이라고 해서 사악한 것을 베는 칼이 있습니다. 네, 고대 네, 때. 네, 네. 그거는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게 삼인검이라고 해서 호랑이 날, 호랑이 월, 호랑이 일에 만드는 칼 삼인검이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삼인검과 또 하나가 있으면 용날, 용월, 용일에 만드는 삼진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용띠해, 용띠 달에, 용띠 일에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악함을 베는 예, 상서로운 칼이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제가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민주당이 200석 이상 얻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칼이 만들어졌나 했는데 그 세상을 베는 칼이 잘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대할 때 저는 국민의힘이 한 90석 하고 네. 예, 민주당이 한 200석 하고 예, 범야권이 한 210석 할 줄 알았는데 좀 부족해서 네. 세상을 베는 칼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은 이번에 민주당이 이게 범야권이 이겼다고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100석을 지킴으로써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언론의 승리 같아요. 언론했습니다. 네. 언론의 승리고 딱 하면서도 야 이건 이겼는데 안 이긴 것 같은 느낌. 예. 이겼는데 이기지 않은 것 같은 참 애매한 상황. 그리고 바뀔 게 있겠습니까? 아까 맨기로 계속 그런 상황으로 그냥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실제로 지난번 21대 총선도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 103석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108석, 9석 네. 정도 되는 거 보면 크게 뭐 지난번 선거하고 지형이 달라진 것 자체는 결과 앞에 21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치 국면 내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겼다. 뭐 네.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지난 의석수하고 비교할 때 오히려 3석인가 늘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완전히 민주당의 압승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그랬죠. 여당이 이제 야당인데도 이렇게 압승을 네. 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선호의 강도, 증오의 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조금 싫어하느냐, 정말 싫어하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 스님 말씀처럼 정말 싫어하는데 내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아쉬움 네. 이런 게 이제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하겠냐 하는 거죠. 윤석열이 과연 이 민의를 받아들이고 변할까? 저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서. 네. 예.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사는 건 참 피곤한 일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0석보다 좀 더 강한 투쟁심과 열정을 가진 국회의원들이기를 좀 기대를 한번 그러니까요. 해보시죠. 네. 예. 네. 자, 대파, 이종섭 등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스님 보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위기라고 한다면 이종섭 대사의 호주 네. 발령 그리고 귀환 사태까지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순간
근데 그 뒤에 시민사회 수석에 MBC 니들 잘 들어가 겹쳐 있었던 그 주간인데 거기에서 아마 큰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다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그게 둘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백석 지켰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예,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있다는 것을 저는 오히려 보여준 거 아니냐. 아니 영부인 리스크에 그렇죠. 런종섭에 MBC 까지 해가지고 그 악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백석을 지킴으로써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 악은 그 거부권을 다시 거부당하는 이런 완전히 식물 정부로 전락하지 않고 현 상황을 나름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의 뭐 부산이 디비졌다 했는데 네.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도로 뒤집어졌어. 아, 예. 그리고 더 줄어버렸잖아요, 의석이. 네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선거라는 게 정말 여간해서 잘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구도라고 하는 것.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라고 하는데 구도가 참 바뀌지 않는구나. 뭐, 우리처럼 조금 이렇게 나라의 상황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만 나오잖아요. 한숨만 나오고 지금 한심하고 정말 답답하고 돌아버리고 오늘의 할 욕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게 지금 유행어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나라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을 살려주고 싶은 건지 진짜 그런 물음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두 분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시는데 네. 정치적인 사람의 마음을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네.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해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강남, 뭐 분당,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 분당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강남은 그렇다 치는데 분당에서도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출구조사도 그렇고 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야당이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다. 잘 안 바뀐다. 예. 목사님 그 이번에 이제 당선인이나 낙선인들 네. 중에 그래도 가장 관심 깊게 보셨던 분 있으시면 네. 저는 그 남영희 후보였는데 지난 총선에서 173표인가로 가장 근소한 차로 패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또 잘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지금 오늘 이번에도 좀 몇백 표 차로 졌어요. 그런데 네. 그 뭐 또 투표함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들어보니까 뭐 관외 함의 1번부터 3번 함이 사라졌다. 뭐 어디로 갔다. 막 그래서 후보도 나와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사라진 건 아니고 뭐 그 재검표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후보가 지금 이제 승복을 한 것 같아요. 예. 참 안 되는 사람은 참 안 되는구나 정치라고 하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남영희 후보하고 저하고 거의 브라더입니다. 네. 절친한 예.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참 좋은 분인데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저도 위로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저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예. 저 우리 해문스님은 예. 누구 고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안귀령 후보에 네. 네. 주목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낙선한 것에 대해서 저 주목하게 됐는데 이 안귀령 후보는 그 도봉 지역에 출마하셨는데 거기는 원래 김근태의 그렇죠. 지역구였고 또 그 김근태 선생의 뒤를 김근태 의원의 뒤를 이어받아서 인재근 의원이 굉장히 다선 의원으로 또 있어서 굉장히 그 민주당에 텃밭이고 안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했어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몇 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선거운동 전에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든지 혹은 뭐 차은우 발언으로 소라가 있었는지 뭐 옆에 지역구에 가서 옆에 지역 선거운동을 정보당에 했다든지. 가서,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코믹 사건이고 해프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떨어졌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해요. 상대편 김재섭이란 분이 뭐 지역의 발판을 다져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명사라든지 그렇게 셀럽도 아니신 분인데 안기령 의원의 낙선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안기령 후보의 낙선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분이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 이를테면은 막말 파문이라든지 뭐 이대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 이 안기령 후보께서 이대 나온 모양인데 왜 민주당 이대생은 왜 아무 발언이 없냐라는 그 젊은 여성이고 해가지고 그런 하중이 걸리면서 아깝게 석패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소위 돌풍 속에서 180석 가까이 지금 전국에서 승세를 보였는데 정작 텃밭이었던 도봉에서 안기령 후보의 낙선 소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 그럼 민주당에서 그 리스크 관리 좀 더 잘했다면 200석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여서 세상을 한번 진짜 바꿀 수 있었는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안기령 후보가처럼 접전 지역에서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많이 당선되는데 본인만 그 그렇죠. 중간에 틈새 하나 톡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더 자기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외부적인 요인 이대생이라는 그것이 다른 의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정치 신인인 이 그렇죠. 안기령 후보에게는 그 이대생인데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아마 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뭐 영입이나 전략 공천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해서 이렇게 전략 공천을 준다면은 베테랑 이 실무자를 옆에 붙여가지고 그렇죠. 위기 관리라든가 이 전략적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해줬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민주당은 영입해도 던져놓는다면서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알아서 하라고 뭐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 공천 줬으면 됐지 뭐. 네. 야, 그런 것도 좀 아쉽고 또 제가 이제 이번에 개표 관리 개표 감시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정말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뭐 거대 야당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소나무당하고 했어요 저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당에도 이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뭐 다른 당의 당선자 중에 저는 뭐 당선자라기보다도 뭐 제가 목사에서 그런지 안 된 분들이 너무 이렇게 안쓰럽고 뭐 소나무당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송영길 대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 송영길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거의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아닌데 지역구를 물려주고 또 나와서 이제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고 싸우고 실은 제가 듣기로는 박정훈 대령이 송영길 대표에게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구속되시기 전에. 그래서 뭔가 아마 믿을만한 분이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과 또 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뜻 굽히지 않고 했는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 물론 뭐 너무 늦게 창당을 한 이유도 있지만 참 정치라고 하는 게 참 너무 매정하다, 매몰차다. 그래서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너무 아쉽습니다. 스님은 또 한 분 꼽는다면요? 저는 그 뭐 한 분으로 하면 나경원이고 여러분 꼽아도 됩니다. 유삼영 총경과 이지은이라는 두 후보 낙선했습니다. 맞아요. 또 두 분 다 이제 전략 공천 받은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게 해가지고 경찰을 이제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반발해가지고 유삼영 총경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지훈 후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가서 그 경찰을 지키는 예? 검찰의 하수,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로부터 독립하는 이 문제를 대표하는 인물이 유상현과 이지은이라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동작에 예? 그 6번인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격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떨어졌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민의가 국민들이 검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검경 문제 사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권 심판론 진영의 논리 때문에 정작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경찰의 독립성 유지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윤석열 정부 심판론 혹은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이 진영의 논리 때문에 나경원이라는 후보를 선택하고 정작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될 이 두 분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총선이라는 것이 꼭 진영의 논리로 되는 것을 넘어서 그 국익 또 국가의 미래를 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들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면이 반영되지 못하고 막상 이 민주당의 돌풍 속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이 부분에 국민들이 사실 관심이 없었다는 걸 좀 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사실은 검찰 개혁과 상관없이 정권 심판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것이지 이 경찰의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실 검찰의 문제 그렇게 앞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아한 생각이 들 만큼 좀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국 이슈와 달리 또 지역구 이슈의 특성 이런 게 또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선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 뭐 이준석 이제 의원이 됐네요. 마 3중에서 이제 기어이 초선으로도 됐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아파트를 다 찾아갔답니다. 아, 열심히 했구나. 예, 있는 아파트 다 찾아가가지고 필요한 거 뭔지 다 들어주고 그래서 대이변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택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의 어떤 필요 뭐 이런 게 좀 에휴, 네 정치가 어렵네요 정말. 목사님 그 이준석 대표는 뭐 밉기도 하지만은 네. 또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좋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심도 조금은 있죠.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같은 정치를 제일 싫어하는데. 아, 제일 싫어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닌 걸 정치로 포장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치기를. 갈라치기 한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정치가 갈라치기라고 좀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지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갈라치기라서 지금 20, 30대 남성들과 여성들을 갈라치기를 해서 얻은 그 인기가 없고 지금 뭐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정말 나쁜 정치인이다. 그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다. 물론 아주 나쁜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뭐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좋게 안 보입니다. 네. 뭐 한자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꾼. 네, 꾼. 네, 네, 맞습니다. 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스님 나오셨으니까 네. 꼭 여쭤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군지 알고 계시죠? 아, 그래 누가? 김건희 씨는 네. 지금 네. 투표를 한 건지 안 한 아, 건지. 뭐 보도에 가면 사전 투표했다고 하는데, 네네. 예, 뭐 그거는 뭐 했다고 하니까 뭐 했겠죠. 예. 사진도 나오긴 했던데요. 아, 4월 5일.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앞에 찍은 사진 아니었나요? 언제 찍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 뭐. 그랬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이번 총선 결과 어제 유심히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안을 대해서 판단할 때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 총선 중에서 가장 큰 승리자라고 가장 냉정한 맞아요. 사람. 가장 냉정하고 승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자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습을 감춤으로써 네. 그 본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했고 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또 몸을 자중함으로써 그 공천 갈등 마무리하고 특검법도 피했고 그리고 자기가 뒤에서 어떻게 조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개입해서 굉장히 극도의 자제력을 보여주고 정무 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슈라든지 논란을 만들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최소석인 100석을 지켜냄으로써 본인이 다시 특검이 제기돼서 특검에 의해서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렇네요. 또 나머지 네. 것들도 다 아쉽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저 총선 최대의 승리자는 김건희 여사라고 바뀐 게 생각합니다. 없다니까요. 네. 야, 숨어 있는 승리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승리자죠. 네. 그러면은 이 김건희 씨의 향후 거취가 네. 다시 또 뭐 공개 행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매우 높죠. 왜냐하면 매우 이제 높다. 다음번까지 아니, 선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제 선거도 없고 당연하다. 선거도 없고 이제 심판 본인 받을 하시고 일도 없고. 심판받을 일도 그럼요. 없고 3년 하시고 싶은 남았잖아요. 말씀 마음껏 하시고 네. 다시 네. K 한류를 세계에 알리시겠다고 네. 전 세계를 나가도 뭐 이제 선거도 없고 누가 뭐 말하고 하면 뭐 그냥 국회에서 떠들면 되는 거고. K 영부인을 전 세계에 알리자. 네.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네. 3년이나 남았어요. 우리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의 진정한 승리자는 당연코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승리자는 맞는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가리워진 맞아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국 운영하면서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수많은 갈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뱃속이 후련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번 총선에서 108석 109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되는 날이 왔기 때문에 예,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축하합니다. 예, 드리게 네, 됩니다. 참 축하드립니다. 씁쓸하지만 제가 우리 그 스님으로부터 제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민심을 보고 변화할까요? 뭐 택도 없다는 얘기 같고요. 택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바뀔 사람이었으면 진직. 제가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배운 명언이 있습니다. 큰 가르침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무슨 조언을 하려고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 목사, 바뀔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바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바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했죠. 안 바뀔 겁니다.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잖아요. 네. 검사로서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을 규정하는 정의하는 가장 맞는 말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딱 됐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의석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 이후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면전을 시도한다. 예, 네. 대표적인 국면 전환이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총선의 의료 문제를 개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의사들과의 갈등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총선 끝났기 때문에 대대적인 의료 개혁에 돌입할 거고. 그럼 또 의사들을 압박하고 밀어붙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거를 복기해 보면요, 네. 윤석열 정부가 간호사법에 대해서 국회 통과한 걸 거부권을 행사해서 의사들의 권익을 지켜줬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다시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민주당에서 간호사법을 다시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의사들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간호사법 통과와 의료계 증원 문제를 놓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대통령이 그 의료계와 아마 저는 협상을 시도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전략인데요. 민주당에서 간호사법을 다시 살짝 고쳐서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 당연히 올려야죠. 지난번에 간호사법 본회의 통과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그게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간호사법이라든가 뭐 물리치료사들이 내는 뭐 네. 의료 관련 법안들이 사실은 의사의 이익과 충돌하죠. 충돌하거든요. 네. 그 법을 다시 올리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할까? 이거 궁금한데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그 문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해가지고 전국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나의 갈 길을 간다 해가지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럴 머리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머리는 없지만 입은 뚝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는 상수로서 네. 야당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네. 스님 말씀하신 네. 부분은.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장관은 네. 어떻게 행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저는 2판 4판 같아요. 2판 4판이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론에서는 또 많은 어떤 분들은 뭐 거국 내각을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뿐 같지는 않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다 지금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국 대표야 진짜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저는 법원에서도 판사들도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눈치를 볼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선거 기간에도 재판받았습니다. 김건희 재판은 뒤로 미루더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교계의 기독교 개신교 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가 정말 미친 인간처럼 싸웠습니다. 한때는. 교계에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요. 저희 교인들 데리고 앞에 가서 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뭐 성추행한 목사가 버젓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세워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교회, 또 김건희처럼 논문 조작하고 뭐 이런 교회, 강남에 큰 교회 있습니다. 가가지고 저희 예배를 안 드리고 저희는 오후에 예배 드리겠다. 오전에 우리는 가서 시위하자 하고 그런 걸 그렇게까지 해봤어요. 물론 변한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 7년, 8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누구도 저한테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저 인간은 건드리면 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를 모르겠습니까? 자기 물러나라고 시위하고 주도하고 있는 인간인데 교인들 뭐 우리 방송 들었던 분들 한 100여 명씩 가가지고 시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보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게 나가면 쉽게 못 건드린다. 예, 이게 어떤 세상의 이치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거대 야당이어서 몸집이 커서 좀 비둔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세게 나가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스님은 어떻게? 저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가지고 오는 명암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재명을 위한 역시 변명이라고 할까?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이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많은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그 뒷번호에 그 국회에 꼭 들어가셔야 됐을 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좀 저는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그 아무리 법여권이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180석을 넘어야 패스트트랙도 태우고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원활한 면이 있는데 이 180석을 넘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의 도움이 이재명 대표에게 꼭 필요하게 됐어요. 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 없어도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의 도움을 얻어야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원활한 그 법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국 혁신당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아마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협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180석을 민주당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심기가 오히려 좀 불편하고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지혜로운 말씀 우리 정치권에서 꼭 경청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으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의 당선 소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꼭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니컬한지 모르겠지만 무슨 재주로요? 무슨 재주로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방법을 찾아야죠. 국민의힘 의원들 한 10명을 맞습니다. 꼬시든지.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것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맞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네. 예, 오늘 그 뉴스인사 프라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그 종교 지도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치권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선거전 마지막이네요. 그렇네요. 네. 네. 아유, 이제 막 조금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틀 동안 선거 네네. 아마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틀 동안은 이제 주변 동료하셔야죠. 예. 사전 투표하셨어요? 제가요, 제 네. 인생의 첫 기록을 세웠습니다. 첫날 네. 새벽 6시에 가서 1번으로 그 투표소에서 1등으로 투표하셨어요? 1등으로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 인생의 기록을 이렇게 해서 저도 뭐 꼭 투표를 빨리 해야 마음이 네. 좀 놓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찍 가서 했습니다. 다음 선거 때는 1등을 한번 하시죠. 그것도 좋겠습니다. 네네. 선출직으로. 좋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 보니까요. 호남권의 투표율이 높고 대구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네.
이게 보수 결집, 진보 결집, 뭐 지역적 차이 이런 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항상 그랬긴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저는 대구가 낮은 게 그쪽에 이제 저기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구가 혹시 외지인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유리. 외지인이 제일 적죠. 외지인이 제일 적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전 투표를 덜 하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저는 그 이유가 상당히 큰 것 같고 그렇다고 저기 전남 쪽에 외지인이 훨씬 더 많은 건 아닌데 예를 이번에 들자면 신안에 신안군의 50%가 넘었어요. 신안군에 외지인이 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외지인들이 꽤 계시긴 계십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그건 뭐냐면 그만큼 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빨리 이걸 다져놓고 싶다. 그러고 나서 할 일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 투표에 대한 열망과 염원을 가득 담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가 심판에 관련된 이 소망이 물론 이제 역결집도 있겠습니다만은 심판에 관련돼서 투표를 빨리 하고 싶다. 저는 투표가 짱돌이라고 그랬지만 빨리 짱돌 하나 던지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 싹쓸이를 하니까 그럼요. 이 투표의 효용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낄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도 호남이나 뭐 전북도 마찬가지인데도 거기 투표율이 거기 이제 높잖아요. 정권 심판론이 높으니까. 근데 정권 심판율이 높고 항상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투표에 대한 이게 우리의 유일하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다. 네네. 이런 감각이 높죠. 네. 네.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에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을 그냥 아주 철석같이 믿으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31.3%를 맞췄잖아요. 네네. 그래서 플러스 40% 해가지고 네. 71.3%가 된다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 69%, 70% 사이가 아닐까 했는데 예전에도 3대 4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40%가 나오면은 71.3%, 71.3% 네. 그렇게 나온다는 거기에도 뭐 상징적인 코드가 있더라고요. 1번, 그렇습니까? 3번, 1번, 3번 찍으라는 거랍니다. 그게. 그러면 럭키 세븐 이긴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뭐 저도 그 언저리까지 갈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투표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반칙 아닌가요? 글쎄, 왜 또 하필이면 대받침하는 동네에 가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그러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요새 이제 PK가 가장 이제 접전지니까. 완전히 접전 지역이 돼버렸으니까 그쪽은 또 본인이 아끼는 또 후보,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런 후보도 있고. 네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또 더군다나 이제 뭐 부부가 같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좀 어렵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서울에서 하면은 부부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용산에서 하는데 혼자 가면 거 이상하지 타 지역 않겠어요? 가면 혼자 출장 왔다 이런 출장 느낌 왔다라는 주려고 거고. 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출장 갔다 하더라도 네. 아니 부산에 출장 가는데 그 뭐 저 헬리콥터 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저기 뭐 일종의 이제 알리바이를 만든 거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현장에 가서 투표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참 이 관권 선거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날 부산 대학병원에 가서 그렇죠. 네. 그 선심성 공약 아닙니까? 약 4,700억인가를 지원을 하겠다. 그건 뭐냐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뭐 이제 견제죠. 좀 견제기도 견제를 하는 하고 거 아니잖아요. 그 화면을 다시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러셔도 대파 민심을 이길 수 없거니와 심판 민심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자꾸 나타나실까요? 본인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그 보고된 그 결과 투표 자료를 후보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네. 문제가 심각해서. 근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고되는 자료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자료가 약간 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썰이 돌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은 조금만 더 잘하면은 뭘 할 수도 있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 가서 투표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사전 투표하는 날에도 왜 거기 저기 용산에 어린이 정원에 또 나타나셔서 사진도 찍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오히려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사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선거 때까지는 이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서 가능하면 나타나지 말라. 근데 말을 안 들으셔. 그러니까 본인 얼굴로 원래 치르겠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본인이 나타나면 도움이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시는 건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네. 그분의 세계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초인적 세계관? 네, 네. 본인이 초인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아니면은 받았습니다. 뭐 영웅적 세계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홍보물 대통령 홍보물을 그 저기한테 그렇죠. 공무원들한테 보라 그런 것도 보면은 거기도 결단하는 대통령이 제목이 결단하는 거 아니야. 네.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본인이 무슨 소명 내지는 천명을 네. 지금 받들고 있다 이런 계시를 받은 생각을 느낌이에요. 계시를 꼭 그런 느낌이야. 네. 그런 느낌. 아니면 또 김건희 여사가 내가 못 나가니까 당신이라도 빨리 나가서 보여줘라 그랬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참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결단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를 절단내는 대통령 같아요. 자, 금방 우리 부산 이야기를 했는데 장해찬 후보가 지금 사전 투표도 끝났기 때문에 네. 사퇴하기가 어려울 것 같죠. 어저께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네. 사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어저께까지도 그 정영욱 후보가 뭐 선대위원장 자리 비어 있습니다. 이는 뭐 페북도 띄우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단일화 얘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봐야죠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뭐 정치적 파장의 문제 또는 뭐 극단적으로 돈 문제 이런 것도 포함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거예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해찬 의원 젊으니까 이번에 안 뜨더라도 이렇게 당에 만약 본인 때문에 당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기회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 기회를 바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장해찬 후보로서는 이번밖엔 기회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장해찬 같은 분이 어떻게 후보가 됐겠어요? 네. 전혀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아마 돈 문제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 나오는 그 지지율이 한 18% 정도 나오니까 15%만 넘으면 여태까지 쓴 돈을 돌려받을 수가 네, 있잖아요. 환급받죠. 상당 네. 부분.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앞에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기회가 없다. 그리고 아직도 마지막에는 자기한테 올 수 있다. 대통령이 부산까지 내려오셨는데 대통령이 내려와서 장해찬 지역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설마? 그런 일이 있을지는 않겠죠. 네. 뭐 혹시가 또 한 카드가 유일한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부산에 가서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럼 뭐 지금 다른 카드는 없잖아요. 네, 네. 원래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사 쪽에서도 상당히 뭐 네, 호의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워낙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해가 난감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말에 대전 충청권을 쫙 돌았습니다. 결국은 대전 충청권이 접전 지역이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도 네.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부산도 디비졌지만 디비졌다. 지금 이게 충청권에까지 상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워낙 대전이나 그래도 이제 도시권들은 꽤 유리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도 지금 이제 이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제 쪽으로 보은, 유리해지고 있다. 네, 보은이나 이거 왜냐하면 솔직히 뭐 옥천 보은 같은 데는 저희 포기했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박덕흠 네네. 이재한 후보 이재한 후보 네네. 뭐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네네.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공주에서도 정진석 후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윤핵관이나 아니면은 국힘의 오래된 다선 중진 토호들 예. 이런 사람들까지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뭐 저기 뭐 빨간불이죠. 그러니까 네. 열심히 가는데 뭐 한동훈 위원장이 간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요? 보온옥청 영동하고 이제 공주 공주. 부여 청양을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저기는 어떻게 보세요? 예산 홍성 양승조 충남지사가 출마한 거. 거기도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네네. 거기도 근데 양승조 의원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로 보이긴 하는데 네. 거기도 끝까지 봐야 될 때입니다. 거기 세 군데도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양승조 전 지사하고는 국회의원 생활 같이 해보셨죠? 같이 했나 아닌가는 같이 했습니다. 네네. 같이 했는 18대 때 같이 했는데 굉장히 저기 그 선거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저기 우리 성실하신 좋죠. 성실하고 아주 좋은 분이죠. 이번에도 네. 이게 가능할지 상당히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이뤄내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후보들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부산 박수 후보들? 쳐드리고. 부산 후보들이 네. 어저께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부산에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안 뛰는 후보 6명이 쫙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네. 거기서 그 서운숙 최고위원 네네. 부산시당위원장 아니에요? 네. 그분의 리더십이 엄청나고요. 네네. 부산 갑인가 그렇죠. 그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경태 의원. 저기 이재성. 이재선. 그 양반은 또 무슨 뭐 계산 통계학과 나와가지고 네네네. 수학 문제 네. 잘 푸는 거로 요새 막 떴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상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요번에 그런 영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하게 됩니다. 네. 부산의 민주당 후보들이 네. 고품격이에요. 네. 예, 많이 이제 정치적 경험도 아니 풍부하시고. 저도 그런 게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기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부산과 PK 거기서 왜 돌려막기 했잖아 이쪽에서 네, 네, 빼가지고 저쪽에 갔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맥히고 있고요. 거기다 또 새롭게 거기에 넣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있잖아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사람들이 네, 네, 많아요. 네. 근데 우리 당 민주당 후보들은 야 아주 어떻게 그 파이팅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재훈 후보는 네네. 영입 인재 2호입니다. 네네. 근데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그냥 여기 장렬하게 전사하러 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뭐냐면 이러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해보겠다. 이러다가 이런 또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하는데 그런 씩씩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파이팅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대통령을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산 갈매기들이 좀 무서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대남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대남들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찍었어요. 네. 근데 그 이대남 중에 나이가 이제 조금 넘어서 30대 남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마음 둘 데가 참 없을 거예요. 네. 윤석열을 지지했으나 도저히 그쪽은 못 찍겠고 이준석을 좀 믿고 지지해 주려고 그랬더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고 그렇다고 또 그동안 조국 혁신당을 찍으려고 그러니 또 그쪽은 내로남불이라 그동안 굉장히 비판을 해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럴 텐데 그런데 마침 또 김진 전 논설위원이 나와서 야. 젊은 사람이 망친 거를 뭐 노인들이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저쪽은 못 찍겠고 저는 마지막에 아마도 이준석 개혁신당으로도 좀 갈 가능성이 좀 비례 있다는 같은 생각을 경우는 해요. 좀 비례 뚫릴 같은 것 경우는 같고. 그쪽으로 좀 결집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의외로 조국 혁신당으로 또 2030들이 모이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중에 네. 중도파들이 모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거는 마지막까지 요번에 왜냐하면은 사실 이 세대별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네. 여성 남성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마음 둘 데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요. 정치란 변화에 대한 희망이거든요. 네네. 이거 선거를 통해서 내가 좋은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희망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래서 2030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차악이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아니면은 뭐 차악이라도 이렇게 선거에 쪽 참여해서 자신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2030 남성이 과거에는 민주당 표밭이었어요. 그럼요. 네, 그게 한 뭐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네. 대선 생각한다면은 민주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떤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건 저거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이른바 페미니스트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거를 한 우호적이었죠. 10여 년 또 네네. 김대중 대통령부터 쭉 해왔잖아요.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심했던 게 아마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거를 또 이준석 그 국힘에서 굉장히 잘 이걸 이제 빼왔고, 그거를 공격했던 게 사실 조국 케이스 같은 경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표 때문이 아니라 2030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저게 해도, 그 다음에 이 젠더 갈등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일부러 젠더 갈등을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부추겨 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역으로 민주당은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어떤 이 젠더 갈등이 없는 통합적 노력들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거는 확실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균형적인 스탠스. 균형적인 그러니까 스탠스, 누구 편을 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젊은 쪽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갖는 이 소외 의식보다도 남성들이 갖는 소외 의식이 훨씬 더 좀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또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있어요. 이번에 만약 90년대생의 국회의원들이 몇 당선이 될 것 같은데, 지역에서. 네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대표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비례대표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이건 좀 길게 우리가 좀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네. 200석 이야기입니다. 2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 요새 맨날 밤에 또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이제 저한테 와서 맨날 이렇게 하고서 200석입니다. 이러고서 다니는 이제 유권자들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당인으로서는 그 네. 기대보다는 이제 좀 안정된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범진보 민주 진영이 네.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반윤 진영까지도 포함을 뭐 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준석의 개혁신당까지도 개혁신당 포함해서. 그러니까 반윤 진당까지 포함해서 200석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역결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뭐 90석에서 99석 사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제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사실 각기들 다들 이제 뭐 시나리오는 다들 짜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 200석이 넘었다 그래서 갑자기 쫙 모여가지고 우리 탄핵합시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00석이 넘는 그야말로 여당의 대참패가 됐을 때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고요.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는 뭐 아니라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다. 오히려 솔직히 이제 악몽을 꾸는 이유가요.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라서 하여튼 국민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율하고 화해하는 법보다는 더 막 가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고집 부리고 더 불통하고 더 폐악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가는 예컨대 100석이 넘어가면 그래 탄핵은 안 당할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막 나가든가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걱정이 오히려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있어야 되죠.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200석이 넘었다 그러면 일단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심판의 마음이 있는 건지를 아니까,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몇 가지의 특검법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근데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최상- 제의되더라도 어. 통과되니까요, 이제. 네네. 이제는 최상병에 관련된 거, 김건희에 관련된 거, 저기 대장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고발 사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네. 한동훈 특검법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특검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게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가. 그리고 사실은 200석 넘어가면 당장 관건 선거에 대한 게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동안에 지금 24번의 민생 토론회 한 거라든가 조금 아까 우리가 읊은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건 선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얘기가 될 거예요. 관건선거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부에 자료 제출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대통령실의 특정 의도에 의해서 기획됐는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파악해 볼 네.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들 같은 네, 네,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거 아마 그것만 하더라도 여기에 그 다음에는 이제 당장 국정조사에 그 최상병에 관련된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네. 지금 최상병에 관련된 건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재판이 진행되고 진행이 있죠. 되고 네. 있잖아요. 근데 4월 달에 이제 그거를 특검을 할 텐데 특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이제는 진술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거기서 그동안 어떤 불법이나 어떤 편법이나 국기문란 사건이 어떤 나올 수도 국기문란 있다는 사건이 거죠.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드업 해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죠. 네. 그걸 해나가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동훈 저기 외국에 못 나가게 출국 금지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유학은 무슨 유학입니까? 출국 유학 본인도 안 하신다 그러는데 출국 금지 해야죠. 네. 출국 금지 할 수 있도록 저걸 만들어야죠. 그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데까지 네. 뭐 한 두 한 달, 달 반.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네. 그 기간은 21대 국회잖아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좀 역할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특검법은 어차피 저기 최상병 특검법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만약 거기에 거부권이라든가 뭐 이거는 아직 200석이 못 넘을 테니까 이렇다 그러면 네.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2대에 다시 저기를 해가야 되고요. 사실 21대의 마지막에 국정 최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는 국정조사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확실하게 해두고 가는 게 그게 뭐냐면 조금 씻김굿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관건 선거에 대한 국정조사 네. 이것까지는 해놔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게 자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빌드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루트와 개헌 루트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루트죠. 완전히 다른 루트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개헌에 관련된 굉장히 풍성한 논의도 21대부터 벌써 아마 뭐 이제 당선자 꺼내야죠. 그룹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셨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야, 무슨 일이 벌어나죠. 혹은 대통령께서 또 무슨 일을 벌이시지는 않을까,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실 그동안 눌러놓은 물가, 그동안 눌러놓은 온갖 피해 풍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권을 이용해서 네. 사정 정국을 캐비넷은 당연히 열립니다.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이거는 뭐 당연하죠. 캐비넷은 그러니까 가령 200석에 조금만 많이 넘지 않는 하도록 10명만 쳐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그런 생각하죠.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도 벌써 이미 고발된 후보들이 있거니와 야당 당선자들을 향해서 상당한 부분의 뭐 고발 고소 또 캐비넷 네.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뭐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쭉 있던 일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여당의 리더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야당의 리더십이야 뭐 아주 강고하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플러스 조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라포를 이뤄가면서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야 되는 것들일 테고요.
이른바 이제 뭐 이준석 개혁신당의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당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 건가? 여당의 리더십 할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없죠.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선대위원장 다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민주당이나 조국신당이 그쪽에 파트너를 찾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봐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하신 네. 개헌 국면의 이야기, 네. 국정조사의 이야기에 네. 정부와 다른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리적인. 네. 그게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당으로서는 솔직히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여태까지 떠오르지 않았던 유승민이나 아니면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이런 쪽에서 리더십 경쟁이 있을 텐데 안정된 리더십을 만들기에는 절대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살아남는 중진들은 아마 리더십 꿈을 다 꾸고 있겠죠. 그렇겠죠. 안철수? 아니면 안철수 나경원?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데. 권영세? 알겠습니다. 네네. 쉽지 자,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는 하는 마지막 방송인 것 그렇네요. 같은데 그렇네요. 인사 말씀 짧게 좀 해주시면. 지난 한 두세 달 이거 했는데요. 일침하러 왔지만 하여튼 선거 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큰 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또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조회수는 좀 많이 제가 나왔습니다. 기여를 한 것 네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대한민국 투표하십시오. 어떤 정치인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김진애 의원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법원과 검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CBS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검찰 출신들이 유독 많이 출마했습니다. 지금 18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여당은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출신들을 공천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야당에서도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검찰 출신들을 많이 공천한 것 같아요.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18명은 아마 신규로 처음 출마하는 사람 같고요. 네네. 전체 35명입니다. 35명입니까? 전체로? 예, 35명이고 지역구가 32명이고요. 네. 비례대표가 3명. 비례대표 3명 거의 안정권 아닌가요? 비례대표들 뭐 그렇게들 지금 보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자유통일당도 올라가고 있어서 석동현 후보가 비례로 나갔는데 거기까지 거기도 검사가 있네요. 그래도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지고 있고요. 55명인가 아마 입후보를 했다가 35명으로 중간에 공천 배제되기도 하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하기도 하면서 이 정도로 됐는데 역대 수 중에 아마 가장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무래도 여당 출신 현직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 출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기회가 정치권으로 진출할 국회의원 배지를 달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출마자들이 좀 예상보다 더 많았지 않았나. 사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했던 뭐 국민의힘 쪽으로 후보로 신청을 했던 김상민, 청문회, 네. 박용호 두 검사들은 이제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현직 검사들도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봤던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검사하고 정치하고 뭐 가까운가요? 스타일이라든가 뭐 삶의 방식이라든가. 저는 검사가 정치권에서 단련된 다음에 뭐 큰 자리를 노리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서 뭐 변호사를 좀 중간에 어떤 다른 직업을 거친다든지 하면 모를까. 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곧바로 데뷔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검사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후보 개개인의 자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일단은 대결구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목표는 사실 이 사람을 기소하고 유죄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마치 그 옆을 가리고 뛰는 경주마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라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대하기는 정말 그 안 맞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저희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있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고객을 치조하더라고요.
본인도 근데 검사를 아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죠? 가령 그러니까 20년 뭐 이상 네. 묵은 자기의 직업적 충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서 이기고 지는 게임, 그리고 상대방을 뭐 그 무찔러야 된다, 뇌리 눌러야 한다, 이런 태도가 배인 사람들이라서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모르죠. 네. 그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이 아마 2022년 10월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의 곤조다. 그 자기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3선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검사 물이 빠진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보면은 검사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용어가 상대를 공격하고 약점을 캐고 파고들잖아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뭔가 좀 총선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검사스러운 거 아니냐. 이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사의 곤조라는 얘기를 그때도 얘기했고요. 엊그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서서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이 검사의 곤조를 내세워서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하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마 좀 검사들이 바로 정치권에 가서 왜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냐. 법조인들이 좀 과잉 대표된 것 아닌가. 법조인들은 재판에 들어가면은 이기느냐 지느냐, 승소하냐 패소하냐의 이 싸움이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역대로 이제 검사 출신들이 네. 정치에 거물이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정치를 그분들이 잘했느냐 이런 평가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정치를 잘했느냐는 게 정책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만한 제목이 됐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략적인 부분이 뛰어나서 어떤 이렇게 머리를 잘 썼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 기억은 이런 건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여당과 야당의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계열에서는 박희태, 민주당 계열에서는 박상천, 네.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두 사람이 대변인을 하고 이거 할 때도 이렇게 막말로 대결을 하기보다는 고품격 대변인이었죠. 예, 사람들 그리고 대화와 타협도 하면서 네. 상대를 공격하더라도 이게 막 직설적으로 뭐 욕설처럼 이렇게 들리게 하지 않고 네네. 좀 품격 있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검사라고 해서 꼭 정치를 하지 못하냐 이런 건 아닌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상당히 좀 직설적인 언어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많이 단련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직설도 하지만은 때로는 정치적으로 뭐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이는 모습은 유연하기보다는 검사의 모습, 검사 스타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름 한번 쭉 읊어볼게요. 정말 옛날 사람들부터 한번 읊어드릴게요. 김기춘, 이한동, 네. 박철원, 안상수, 홍준표 네. 나름 걸출하신 분들인데요. 뭐 이한동 전 총리도 한때 잠룡으로 상당히 뭐 유망했었죠. 결국은 뭐 대권까지는 가지 못했고. 같은 검사라도 뭐 특수부와 공안 또 일반 형사부 검사 이런 분들의 차이도 또 존재할 수 있는가요, 성향상? 그렇죠. 그 법조인은 사실 저는 자존감 이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존감. 그러니까 그 고승덕 씨도 그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이었죠. 그분은 솔직한 면이 있어서 내가 삼시를 도전한 것은 나는 키도 작고 못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반대편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반대 의견을 받았을 때 내 의견이 적절하지 않은가 보다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감히 이런 취급해 하는 자신의 존재 문제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시 뭐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민주주의 훈련이 덜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 반대 의견을 말했을 때 그 의견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달려드는 분들. 이해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똑똑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법조인 출신들도 보면은 외향적으로 네트워크에서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게 중심이 아니라 나는 똑똑해 내 자존감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줄 때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다 법조인에게는 일부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세상을 겪으면서 마모되는데, 변호사들은 그런 기회가 더 많고, 근데 검사들은 자기네 그 좁은 세상에서 그런 기회가 적죠. 근데, 뭐, 이른바 잘 나가는 검사, 뭐, 공안부, 특수부, 기획부서에 있던 검사들은 그런 속성들이 더 심하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뭐 법률로서 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관행으로서라도 각 당이 판검사 출신들 같은 경우에 최소한 5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정치권에 들이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은가요? 글쎄요, 그게 또 헌법상의 공무단위고 직업선택이잖아요. 이 자유에서 어긋나긴 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관행으로 말씀드린 그게 겁니다. 과거에 아마 96년이던가요. 김도원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일주일 만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검정지구당 위원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 전체 국회에서도 상당히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그래서 검사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인가 출마 못하게 뭐 이런 제안을 했는데 헌법 소원을 내서 결국 뒤집어졌죠. 그게 위헌적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게 있는데 현직 법조인들하고도 물어봐도 검사 출신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퇴직하자마자 바로 정치권 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5년 뭐 이런 시한이 지나서 가도록 사회의 물을 먹고 가야 이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들은 일방적으로 아니 피의자를 잡았으면 구속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검사들의 목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계속 대결 구도, 막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장을 옮길 때도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있다가 어디 뭐 다른 증권 관련 회사에 간다. 그럼 제가 지금 토마토 TV가 예를 들자면 경제 관련 뉴스를 하는 곳이에요. 어디 가기로 돼 있다면은 그게 우호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권력을 가진 곳, 이제 사정기관이라든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후에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직업윤리로서 이해 충돌이 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가 몸담았던 어깨에 로비의 창구가 되기 쉽죠. 그렇죠. 곧바로 예. 가면.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윤리 도덕의 문제인 것이지 법으로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일상적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 저도 뭐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자 출신 하다가 옛날에 누군가요, 뭐 KBS 오전에 데스크 회의하고 오후에 청와대 갔던 뭐 이런 일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오히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고 검사들도 검사 신분이면서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좀 잘못된 관행들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의 윤리, 도덕의 기준 좀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주권자잖아요. 네, 그렇죠. 주인이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안 뽑아줘야 안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느낀 거는 앞으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막말을 하다가는 이제 공천에서 배제되는구나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되고 자기가 아무리 뭐 유튜브나 SNS에도 자기 혼자 쓰는 글이더라도 공인이 되고자 하면은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저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께 이 질문 하나 꼭 드리고 싶었어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의제가 됐는데 민주당에도 검찰 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검찰개혁에 제대로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참 고향 생각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낙제점을 드리고 싶어요. 낙제점을 드리고 그분들이 싶다. 검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낱낱이 듣고 본 사람으로서는 들은 게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저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죠. 가령 뭐 그 후배 검사가 언론의 공격에 부당한 공격에 조중동에 시달리고 한동훈하고 대척점에 섰을 때 보호해주지 않은 사람. 네. 그리고 자기 그 밑에서 수사 외압이 들어온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눈 감았던 검사장님들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계신 뭐 양부남 검사장이나 뭐 네. 이성윤 검사장도 뭐 마지막에는 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검찰총장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그분의 정 검사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검찰에서의 그분의 그 나중에 탄압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눈을 떠서 뭐 이런 것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더 오랜 기간의 검사 생활에서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뭐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질문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지금은 출마한 사람이고 지금 직선적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네. 21대 국회 때 계셨던 분들도 저분들은 이제 22대 처음으로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고 네. 21대 계셨던 분들이 이제 20대, 21대 이제 금태섭, 조홍천 이런 사람들 검사 출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송기현 의원도 있고 저 아니, 소병철 이제 의원도 있고 뭐 정진웅 검사라고 한동훈 검사하고 그 검사장하고 몸싸움했던 분. 예, 그렇죠. 압수수색 집행 영장 집행하다가 뭐 소동이 네. 벌어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얼마나 떨면서 압수수색을 하러 갔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올라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뭐 쇼다 뭐 지금 코로나19로 병상이 부족한데 들어누웠다라면서 조중동에 부당한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붙여서 의사 진단서를 붙여서 자기가 언론 해명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걸 막은 분도 계세요. 누가 누군지 대충 막았어요? 짐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거는 이제 개혁의 방향성이 100% 옳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런 비판들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5년 동안 결과는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국민과 함께 하려고 했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의료 개혁 문제도 방향성으로 보자면 의사가 필요 부분의 의사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옳으냐, 방향이 옳으냐, 절차가 맞느냐 이런 것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 올바르게 했냐 안 했느냐 따지려면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생선가게 개혁을 고양이들한테 맡기는 게 정당한가라는 이야기인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악마보다도 더 악마스러워져야 된다. 조국 혁신당에서 공천하는 분위기들을 보면은 거기도 대부분 또 검사 공천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런 방식들이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네.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시지 않던 분이 침묵하시던 분이 나가서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은 조직 내에서 조직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바르게 할 수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는 철저하게 양지만 바라보고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내가 잘할게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은 또 본질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저기 법조는 잘 모릅니다만은 정치권에서 한 20년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법조 과잉이 정치 후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한데 제가 가까이서 보는 법조인은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기는 힘든 모습이 거의 뭐 10중 8구여서요. 그러니까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그 역할에 자기 그 역할을 두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도 정치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그렇죠. 검사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남편이 그 제약회사한테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리베이트를 받아서 영업 정지 처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남편이 상담을 구했는데 그때는 변호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판단을 해버려요. 이건 상당성이고 3개월 정도면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냉전을 벌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이라는 거죠. 자기는 뭔가가 옳은지 뭔가가 진실인지 말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을 하기에는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조인들이 법률 전문가는 맞잖아요. 법률 전문가니까 입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법조계로 많이 정치권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법조인들은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는 법 기술자라고 보는 게 맞죠. 입법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입법에 철학이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법 기술자가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 조문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맞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걸 다루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기술자가 입법 전문가가 되기에는 안 맞는 거죠.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한 대로 8년 3선이 되고 나서야 자기는 비로소 검사물이 빠진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도 그래도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검사스럽다는 비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단련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검사 생활 11년 하다 나왔으니까 정치인으로도 오래 있었는데도 그런 비판을 받는데 20, 30년 가까이
법조인으로만 생활하다가 검사로만 생활하다가 정치권으로 나온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네. 법은 그 법에 의한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정치는 처한 위치에 따른 이익관계에 의한 상대적 진리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노동자의 진리와 자본가의 진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할 때 처음 배우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자, 저희가 좀 어려운 이야기 해봤습니다만은 네,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급조된 법조인 정치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뭐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쓰는 말투를 보면요, 이조 심판 범죄자 뭐 멍멍스럽다 이런 그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의 용어인가요? 아니면 이분의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된 용어인가요? 정치권으로 오다 보니까 정치적인 용어가 지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는 그만큼 좀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기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제도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무슨 뭐 아직도 검사 권조가 남아서 항일 독립투쟁도 아닌데 264 선생처럼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거냐? 사적생의 각오로 화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업수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 아직도 자기들이 이끌고 가려고 한다. 왜 저 수원에 출마한 이수정 교수 보고 이 사람은 여기 안 와도 잘 먹고 잘 살 사람인데 왜 여기 와 있겠냐. 당신들 위해서 나오는 거다.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검사들의 특징, 또 법조인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그 우월감이 배타적인 우월감이에요. 배타적인 우월감이다. 우리가 제일 잘해. 그래서 이제 사실 선거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거기 국당의 상황실 부실장을 주진우 전 검사로 맡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선두지휘하는 사람을 한동훈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맡겼는데 일단은 뭐 평소에 이런 심한 말들을 구사하는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심리적으로 조급한 거. 그리고 일단은 용화대하고의 관계도 트러블을 겪으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뭐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 저변을 깔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통합의 언어 그리고 비전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리누르고 깎아 누른 부정적인 언어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검사 출신단에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로 나가고 실제 반사체다가 발광체까지 가게 됐느냐?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이제 탄핵 국면 거치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청와대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별 게 없더라. 우리도 할 수 있더라. 우리 훨씬 더 우리가 머리도 좋고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더라. 이런 말들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참 씁쓸하네요. 자, 우리 이 총선 와중에 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5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화영 부지사의 이제 진술입니다.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이재명과 엮으려고 검찰청에서 술과 연어를 먹는 등의 일종의 세미나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씨 관련 이야기인데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변호사님이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하영 부지사가 그 기소돼서 공판 중인 사건은 뭐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이 이제 이재명 전 도지사 뭐 지금 민주당 대표하고 걸려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일단은 쌍방울로부터 뭐 법인카드 이런 걸 받아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는 검사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주연을 베풀어줬다. 물론 뭐 술안주까지 검사가 제공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회장이 지금 역시 구속돼 있잖아요. 예, 수감 중인데 쌍방울의 다른 관계자들이 술과 그 안주를 가져와서 검찰청의 창고 검사실 옆에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김성태가 주 타겟이 이 부지사님이 아닌가라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재명만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편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나누면서 거기서 검찰청 안에서 술자리를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통상 이제
그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고요. 영화에는 많이 봤거든요. 영화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고인을 검찰총으로 불러서 자주 부르잖아요. 출정을 자주 하는. 네. 그러니까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은 하루 종일 깝깝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출정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초동으로 오면서 이동하고 시간도 잘 가고 그리고 수초동 와서 심지어 지난번 뉴스타파에서 했던 범죄와 재수 시리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네네. 저도 제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꽤 뭐 검사 실명을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꽤 특수에서 꽤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검사 방에 가면은 그때 뭐 제2의 장영자 사건이라 그러면서 아주 크게 떠들썩하게 보도됐던 사건인데 그 당사자의 여자를 불러서 별로 크게 이제 기소 다 했고 검찰 할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와서 뭐 가서 제가 검사 방에 가서 그 여자랑 얘기한 적도 있고요. 나중에 그 여자가 이제 일찍 출소해서 나가서 수초동 앞에서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으로 같이 그 검사랑 밥 먹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검사가 단골이 됐네. 뭐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맺기도 하고 그 사람 결국 나가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한 걸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검사들이 결국은 그 범죄인들이 범죄의 길을 잘 알잖아요. 네. 다른 범죄를 제보하면은 또 봐주는 우리가 플리바게닝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사업 협력을 하면은 형을 깎아주거나 뭐 편의를 많이 봐줍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설득을 당해서 회유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이 정도의 이런 저녁을 시키면은 가령 뭐 이런 겁니다. 하다못해 무슨 전골을 시키면 한 4인분 온다 그러면은 뭐 가스 브루스타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고기를 구웠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거 요즘은 그게 아마 사라졌다 그래요. 한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거의 뉴스타파의 검사와 재수에는 실명도 나옵니다. 검사 실명들이.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중에 한 명이 이름 나오는 사람은 아마 꽤 수원지검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 사건도 검찰은 뭐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개연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특수부 출신 검사들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적 있냐라고 하니까 뭐 조사하다 보면은 밤늦게 식사는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 식사를 시켜줍니다. 바깥에 뭐 그냥 단품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같이 먹는 식사를 시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혹시 누군가가 이제 뭐 소주 한 잔, 술 담배도 할 수 있는 뭐 구치소에서는 제한돼 있지만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제가 보니까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근데 지금 이화영 주사는 전 부지사는 강력히 주장을 했고 검찰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은 전직 특수부 검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죄수와 검사와의 관계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서 멈추느냐, 아니면은 좀 더 넘어가서 어떤 뭐 이 조작의 가능성까지 가느냐, 아니면 좀 더 넘어가서 유착되어 가지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뒤에도 뭐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게 그 예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순한 맛 버전이고 현실의 그 독한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 정보원이 있습니다. 수감자 중에서는. 수감자 중에. 네, 검사의 정보원이 있고 야당이라고 흔히 불러요. 그래서 그 구치소에 일어나는 갖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수감자한테 들은 이야기들, 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수감자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면회를 하고 갔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 이걸 검사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 검사들은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누가 며칠 날에 접견을 하고 갔다. 그러면 그 접견 녹음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거는 거죠. 내가 뭘 해줄 테니, 형 집행정지를 해줄 테니, 가석방을 내어줄 테니, 뭐 어머니 아픈데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그 검찰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 검찰 정보원을 검사가 10분, 100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유 설득하고자 한 다른 피의자가 있을 경우에 자기가 직접 접촉을 하면 그게 드러나면 꺼리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몰아놓고 대화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수감 원칙상 재소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모할 수도 있고 뭐 탈출 계획, 이거 금지된 일이에요. 이거
명백히 수형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검사들이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검찰 정보원이 있고요. 검찰의 수사에 협력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치소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브로커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감자들의 편의를 다 봐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구치소에서 하는 가족 면회는 10분이고 그 횟수도 하루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실에서의 가족 면회 또는 검사실에서 전화를 자유롭게 쓰는 거 이거 수감자들은 굉장히 혜택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 임원 불러서 뭐 지시할 수도 있고 검사실에서.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이 나는 뭐 가족들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고 싶어. 그럼 정말 돈도 받아요. 구치소에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치소에서 사건 브로커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네네. 대응 전략도 짜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검찰 정보원들이 수감 질서를 해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구치소에 그 검찰 정보원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데 이때 검사가 그때 관계를 맺어놨던 검사가 구속영장도 2번 꺾어주는 걸 봤어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할 수도 있겠네요. 사건 소개해주고 소개료 그러니까요.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건도 작전도 짜기도 하고 작전도 짠다. 그렇게도 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어쨌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은 검찰이 범죄자를 잡는 일이 우리가 뭐 그걸 비판하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범죄 척결은 해야 되는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인데 방법이 더 불법을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이지 네. 검찰이 일반적인 수사까지 문제를 삼고 하는 것은 아닌다는 건 전제를 하고 그런 검사들 중에서도 가령 이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이 이런 겁니다. 저는 고교 동창한테 향응 접대하고 돈 받아서 결국 구속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 김영준 부장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기수에서는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고교 동창이 이제 자기가 이 친구 말고 다른 공무원들에도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3명한테가 4명한테 진술을 했는데도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네네. 구체적으로 줬고 계좌에도 나오는데도. 네. 왜? 이걸 파면은 검찰 현직 부장이 뇌물 받았다는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이 반드시 정의를 시인하는 공익의 봉사자냐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의문을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특수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검사들은 개개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특수부에 갔으면은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실적을 못 내면은 그 다음 인사에서 그냥 밀려납니다. 네. 크다하게 많습니다. 밀려나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죠. 무리를 하다 보니까 피의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사건 브로커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검찰청으로 불러온 다음에 통상 그 간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동안은 조사가 기밀이니까 좀 검사실 밖에 있어라 라고 검사실에서 자유를 주거나 검사실 들어가면 구조가 검사 방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게 방이 별도의 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유롭게 뭐 전화기를 쓰게 한다든지 뭐 면회를 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인지부서애들이 많이 그렇죠. 형사부서에서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네네네. 2차 사건에서도 이랬어요. 네. 그 한만호 씨가 자기 신경 번화를 일으켜서 난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 이게 그래서 초밥을 얻어먹었다고 해요. 검사실에서 그 수감 구치소에서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이죠. 네네네. 근데 그게 한명숙 전 총리의 생사를 씹는 것 같아서 구치소에 돌아와서는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는 더 이상 검찰에 협조 안 한다고 했을 때 검찰 정보원을 이용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같이 모아놓으면 같은 검사실에서 둘을 출정을 시켜서 만나게 하면 뒤가 밟히니까 다른 부서, 그러니까 그 특수부가 아닌 마약 범죄 수사부에 이 정보원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불러서 검찰청 안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심기 경호를 하고 설득 작업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만호 씨가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접견하는 녹음 기록을 검사들이 떼어봐요. 네. 엄마가 만나서 왔가 같다. 그러면은 뭐 어머니 뭐 생활은 어떻게 하시냐 이런 것들 빨리 그러면 이제 검사가 만나서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노후하신 그 부모님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검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이긴 하지만 수사에서 가장 잘 불게 만드는 것은 가족을 건드리는 거죠. 야. 가족을 건드리는데 가장 약점이
사실은 이제 자녀의 문제. 네네. 우리가 그 뭐 자녀 부모 뭐 예, 특히나 자녀 부모 아니면은 이제 또 가장 불게 만드는 게 혼외자가 있을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실은 불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은. 마피아도 가족을 안 건드린다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참 예, 저희가 너무 길게 갔는데 요 이야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15년 구형 이거 좀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구형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하시니까 법정에서 지금 증언하니까. 15년형을 받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 대장동 사건에서도 그 유동규는 구속영장을 더 이상 치지 않는데 뭐 김만배 씨는 쭉 구속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 피의자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 많거든요. 별건 그리고 형 집행정지, 뭐 가석방, 그 보석, 그리고 구속 집행, 뭐 구속 정지 집행,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걸 무기로 이용하는 거죠. 어쨌든 15년 구형이고 뭐 법원이 구형한 대로 뭐 판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판결 결과를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질문을 다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 중에 검찰 정보원들은 정말 엄청 검사들을 뒷배로 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요. 네. 구치소 안에서 연애도 합니다. 남녀가 따로 수용돼 아니요, 있잖아요. 그 이메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조건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네네. 접견을 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접견 횟수가 한정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네네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부정 접견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이름, 다른 구치소 수감자한테 너 이름 좀 불려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접견을 하는 것처럼 해서 접견장에서 이제 뒤바퀴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검찰 정보원은 정말 그 구치소 안에서도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뭐 야. 예, 돈도 벌고 브로커짓 하면서 참나 재밌는 세상이 또 하나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 순한 버전, 이상적인 순한 버전이고 정말 독한 버전이 있어요. 야, 영화 그 프리즈너라고 보셨어요? 한석규 배우 나오는 거.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거의 뭐. 야, 엄청나네. 뭐 어디서 좀 무슨 일이 나는지는 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수부 검사실 자체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부 검사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건 실적에 쫓긴다. 경쟁 관계 있고 누구가 특수통이다 이렇게 이런 올리려면은 서울지검 특수부도 해야 되지만 또 옛날에 대검 중수부를 거쳐야 됐잖아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실적을 제대로 내야 되는 게 특히 공무원, 공직자 비리, 정치인 비리를 잡아내면은 뇌물죄를 잡아내면은 그건 뭐 아주 특수검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 피의자들에게 접근해서 특히나 기업을 하다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다른 약점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공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검사의 재수편에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의 그 고등학교 친구가 했던 진술들 보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기하게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위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과 함께할 뉴스 인사이다. 더 깊고 더 편하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책임지겠습니다.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 시간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세계 속에서 한국을 외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두드려보는 시간인데요. 문희정 평론가와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목소리가 목소리 때문에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앞 코너에서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개헌 얘기 나오면서 여론으로 봤는데 네. 사람들 잘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네. 대통령제인데 네. 잘된 나라는 지구상에 두 개밖에 없어요. 아,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한국하고. 네. 사람들은 프랑스 테마 대통령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 대통령제예요. 네.
절반이 대통령제라는 뜻이죠. 정부제라고 얘기를 하죠. 세마이 프레지던트. 네, 선거 유세를 열심히 한 건 아니시죠? 저 탈락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선택 안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내각제라는 거에 대해서 과잉 이렇게 좀 역반응이 있어요. 공포감을 가지고 있죠. 공포감이 있어. 일본처럼 된다라는 네. 공포감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사실 전공하는 사람들 이야기에도 분분한데 이제 서구에서는 내각제가 제일 잘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동아시아에 오면은 이 정당이 엉터리기 때문에 내각제하면은 이제 기득권 정치가 된다. 이건 사실은 이제 좀 약간 통념화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내각제와 관련된 공포의 가장 근본에 언론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공포가 그렇죠. 있다고 언론과 생각합니다. 정당 탓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득권 담합 구조 원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듯이 내각제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당과 언론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학자들이 내각제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과 같은 이런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지 않느냐. 무조건 내각제를 하면은 거부권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을 저희가 사실은 처음 봤죠. 그렇죠. 예, 처음 봤죠. 결국은 제도로만 보지 말고요. 사람과 그 나라의 정치 문화의 수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외신들 심판으로 봤어요. 심판. 네. 특히 대파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파 이야기. 아직 튀르키예에서도 대파 많이 먹는다고. 튀르키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튀르키예 원래 대파구이 같은 거 먹죠? 아니, 대파보다는 원래 파, 양파, 네. 음식대 많이 써서 먹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경제가 얼마나 많았길래 양파도 싣고 가격이 올라가냐. 한국 때문에 그럼 저기 파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그렇진 아니죠. 않죠. 아니죠. 이제 경제가 얼마나 경제가 망했길래 어려우니까. 튀르키예에서 경제가 얼마나 망했길래 양파마저도 올라갔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에르도안이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신에서도 한국에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대파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이제 운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은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은 다른 정부들이 봤을 때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이 정부와 어떤 중요한 외교 정책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뭐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비위 우호국들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굳이 이 정권과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기를 좀 꺼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한국 정치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잖아요. 일본의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 보수적인 일간인데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까지 일본 우위에서 편하게 외교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인가요, 이게? 이게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자기네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달리 우리한테 너무 우호적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야당이 반대하고 견제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니야?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하는 거죠. 예,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알파고 기자님은 일본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거의 뭐 비슷비슷한 얘기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걱정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윤석열 걱정 안 합니까? 그 걱정이 사실은 아니 윤 대통령이 이뻐 보였던 이유는 딱 하나죠. 네. 친일본적인 정책을 너무나 잘 심지어 그래서 일본의 극우 언론들조차도 걱정했잖아요. 내부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서 일본을 배려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내에서 오히려 반일 감정이 더 올라가고 이걸로 인해서 윤 정부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일본 극우 언론이 걱정할 정도로 속도감을 못 맞췄다는 거죠. 눈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일본 우익들의 오랜 꿈이 평화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렇죠. 전쟁이 가능한 정상국가로 가겠다.
야, 전쟁하는 게 정상 국가야 이게? 보통 국가라고 본인들 보통 그렇게 국가.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인가? 이 주제는 한국 언론에서 너무나 감정에 몰입돼가지고 네. 잘못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에 있는 우익들이 밀어붙여서 된 것보다는 미국이 더 많이 밀어붙이고 그렇죠. 있어요.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다. 아니 일본의 모든 정책은 사실은 미국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평화 헌법을 만들도록 압박한 것도 2차 대전이 종결되고 메가드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제 전쟁 못하는 국가를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에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압박이 있다. 그렇죠.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병력이 필요해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아, 동아시아에 군대가 필요하다. 네,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란 일대일 맞닿으면 그러면 중동에서 이란 아니면 러시아 상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혼자서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옆에서 끼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한테 자꾸 밀어붙이고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 군사연맹하다가 일본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 당연하죠. 그때는 일본이 미국과 적대국가였으니까. 적대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누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기시다 총리가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이 전후 세계의 국제 질서를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으로 변화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앞장섰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시작됐다. 그게 뭐다? 중국의 군사행동, 북핵,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어쩌면 내일 동아시아의 모습일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본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국제 질서를 혼자서 지탱하여 외로움과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을 위해 일본은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함께 서겠습니다. 자, 미국을 보면요. 한국하고 미국도 동맹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도 동맹국가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동아시아에서 한국도 군사 대국이에요. 네. 군사 대국인데 그 역할을 왜 한국한테 주지 않고 일본에게 주려고 하죠?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인구. 네, 일본의 인구는 한국보다 2배 넘어요. 근데 현재 군사력은 한국이 더 세요. 뭐 물론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전쟁이 낮으면 얼마나 많은 병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낼 건지를 군사력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현재 있는 군사력 아니고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는 순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금 군대 가는 거 필수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 군인 수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중심국가로 뒀었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그 중심 국가를 한국으로 염두에 두고 한국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영내 갈등, 긴장 이런 것마저도 한국이 다 관리할 수 있을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중국 관계 다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됐었죠? 일본이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교 정책으로 확 바뀌죠. 아니 친한 척하고 미국에게 더 떠받쳐 주는데 권한은 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주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 영내 긴장 고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네.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한테 그걸 맡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유, 한국 우리말 잘 들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한일 관계 잘 이끌어 갈 테니까 우리 중심으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대감만이 있으면은 중간에 노비들을 관리해주는 마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름 역할을 일본한테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알아서 다 배분하고 한국마저도 저희 일본말 되게 잘 들어요.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왜 굳이 한국에게 무슨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도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싸우러 갈 때는 진짜 가서 거기서 치고받고 싸울 사람은 데리고 가지
중간에 여러분 잠깐만 싸우지 마세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지금 한국은 중국이랑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올 상황이 되면 중재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카드가 많아요. 근데 그리고 싸움이 나면 한국은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일본한테는 카드가 없어요. 전쟁 나면 무조건 죽듯이 싸울 나라고 한국은 전쟁이 나올 법하면 나올 것 막아야죠, 같으면 막을 나라예요.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훨씬 많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그러니까 사람을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장에 투입되는 쪽은 한국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가장 큰 비극인 제가 거죠. 봤을 때 일본 국민들은 전쟁 나면은 참여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죠. 평화헌법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반대 여론이 반대. 그래도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쟁에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은 자위대밖에 없잖아요. 자위대의 역량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군대로서의 역량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한국군이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휘하고 국가적 이익은 일본이 가져가는 거죠. 몸빵하는 건 한국군이 되고 하는 이런 거죠. 식의 시스템을 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깝네요. 자, 여기서 더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외교 안보 관련 국가 순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앵글로색슨 국가들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두고 봤을 때 미국의 우선순위가 역대로 더 어디를 먼저 호주. 호주가 1등. 호주가 1등. 자, 호주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니까. 또 그다음 자, 일본하고 한국, 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만을 먼저 챙길 수도 있고 일본을 먼저 챙길 수도 있고. 그럼 우리 3순위네? 이제 누가 먼저 칠 거냐에 따라 한국을 먼저 챙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누가 먼저 칠 건지가 중요해요. 근데 진짜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은 전쟁터가 될 곳 있잖아요. 그 장소. 사실은 역대로 한반도가 가장 그 장소로 1순위잖아요. 한국 아니면 대만이지 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쟁터가 됐을 때,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을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질 것이냐. 근데 다만 지금 조금 이제 희망을 가져볼 부분이 뭐냐면은 한국 정부는 비록 한반도 문제에서 빠졌지만 미국이 물밑에서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꼭 필요한 곳이 좀 일정 정도 돼버렸어요. 일단 이제 북한 입장에서 통미봉남. 그렇죠. 미국하고 소통하면서 한국을 제외시켜 버린다라는 그렇죠. 전략.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배제가 돼서 나쁜 거지만 사실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북한이 미국에 필요해진 부분이 있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좋은데 한국의 외교 전략이라든가 그건 아니죠. 경제적인 어떤 이 대륙으로의 진출 이런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나쁠 수 있다. 이런 배제되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미국은 필요하다면 대만도 넘길 거고, 필요하다면 뭐 한국 따위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사실은 그 정도로 한국이 버려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결국 국가라는 것은 자국 이기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교 정책은 사실 굉장히 일관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참나. 그렇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육상 자위대죠. 우리로 치면 육군입니다. 공식 SNS 계정에서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 전쟁. 대동아 전쟁이라는 게 이거 2차 태평양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태평양 전쟁에서 중국을 침략했던 것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 표현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 1941년 12월에 일본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제국으로서 침략 전쟁을 하는데 그걸 정당하기 위해서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이 대동아 전쟁이에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런 서방 국가에 의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당하는데 우리가 그 아시아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개뻥이고요. 당시 일본이랑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본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이거 사용 금지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폐기한 용어예요. 이거 자체가 외교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가 자위대 차원에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이제 3일 만에 삭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본은 여전히 자위대에서 우길기, 전범기라고 얘기를 하죠. 전범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거 자체가 일본 극우의 위험성이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의 이 생각, 우리가 이 대동아 공영권, 소위 말해서 아시아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의 영향권 아래 다 놔야 돼. 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생각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일본 극우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전범기인 우길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알파고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본의 지금 행동들에 대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자주 국방 키우면 돼요. 우리가? 예. 우리 이미 자주국방인데? 더 많이. 더 많이. 사실은 군사력 측면에 넘어서서 정치 외교 안보적인 실력을 늘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정권이 문제인 거죠. 자, 서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방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야기네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가자 지구에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서방 국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튀르키예가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악화되자 무역 장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파 기자께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웃긴 내용이에요. 네. 튀르키예가 이 무역 장벽을 이제서야 발표했잖아요. 이제서야. 근데 국민이 6개월 전부터는 왜 무역 장벽을 안 했냐 말로 나와서 팔레스타인 형제들이라고 운운하는데 왜 무역 장벽을 안 했냐 그러다가 이제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에르도안 보기에는 국민이 진짜 이걸 원했구나.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민심을 얻으려고 장벽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 내용에는 비행기 연료가 있어요. 네. 비행기에다가 실어 넣을 수 있는 그 속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민이 그걸 보고 더 화가 났어요. 뭐요? 그럼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이 가자를 때릴 때 그 비행기들 전투기에다가 들어갔던 연료가 우리나라에서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지금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났고 바로 튀르키예 무역부는 아니야 우리가 주는 연료는 그냥 일반 비행기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람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연료를 전투기에 쓰는지 일반 항공기에 쓰는지 어떻게 알아? 이미 줬는데. 그래서 좀 약간 나는 팔레스타인을 생각한다. 이스라엘에 세게 나온다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풍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그 에르도안 정부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 이슬람 국가 전역, 그리고 심지어 그 유럽 내에 있는 무슬림 세계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에르도안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본인이 사우디를 대체해가지고 내가 이슬람 국가의 큰 형님이 되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재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이득은 또 포기하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득 아니고 나의 사위의 일가 그 이거 그런 사업을 해요? 그 소리는 누가 팔아요? 사위의 형 회사가 팔아요. 에르도안도 그 가족 기업이 돈을 많이. 야, 참. 대한민국의 30년 전이네. 그렇죠. 예, 전두환 씨의 동생이 뭐 사업하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똑같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독일의 인기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이스라엘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직위에서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떤 질문 드리고 싶냐면요. 튀르키예든지 유럽의 민간 시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스라엘을 압박을 하는데 왜 정부라든가 위정자들, 기업 이런 쪽들은 그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득과 연결, 이해관계죠 결국은. 그냥 이득 관계? 아유 그럼요. 예.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무역이라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네, 이스라엘이 지금 해외에서 투자들 너무 많이 있어요. 안 그러면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넘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한국 거는 3만 불 넘는데 거기는 한 5만 불 가까이일 거예요. 근데 그 중동이라는 그 이상한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속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벌었냐. 그 전략적으로 회사들을 딱 좋은 시기 때 인수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일부를 가지고 가가지고 개발시켜다 보니까 나라가 그렇게 잘 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유태계 금융 자본이 월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영국의 무슨 은행이죠? 거기도 이제 유태계 자본이죠, 그죠? 그냥 뭐 그런 이 유태계 자본들의 영향에 대해서 서방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반대 입장을 표명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가요? 당연하죠. 그냥 우리가 왜 정부가 앞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정부를 움직이는 세력들은 유태계 자본 세력이라고 유태계 우리가 자본이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유태계라고 해도 이제 우쪽이 있고 좌쪽이 있겠죠. 이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극우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런 우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 우려를 유태인이라고 하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아, 그럼요. 네. 예, 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못해요. 어차피 유대인들의 나라니까. 자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다국적 기업의 그 지분율을 조사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유태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그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들이 만들어낸 부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를 때리면서 이스라엘 내에 그런 이제 소위 내부에서 좀 탄탄했던 기업들이 외부로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감히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없애버려야 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튀르키예는 다르잖아요. 어쨌든 뭐 세속화된 국가이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건국을 제일 먼저 승리한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구나. 아니 이거 사실 뭐 이 유태계 금융자본 이야기도 하지만 그리고 미국, 영국에 압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죠. 예, 그리고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빨갱이 프레임이 사실 한동안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거의 이제 실패한 그런 프레임이 됐습니다만 한동안은 일단 빨갱이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서방 국가에서는 반유대 프레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엔타이세미틱. 엔타이세미틱이라고 그게 낙인시킨 이제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든가 그렇습니다. 유태인 탄압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은 이게 반유대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반문명적인 집단 이런 걸 그렇죠. 받는구나.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하면 너 반유대주의자야? 라고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야. 그래서 그 프레임이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잘못했잖아. 왜 민간인을 그런 식으로 이건 인권적인 측면에서 잘못했어라고 비판할 수 있어도 독일이 가장 늦게 독일이 가장 살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반유대주의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맥도날드가 이스라엘 때문에 아랍 지역에서 불매 운동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기사 너무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무슬림들의 인생이 이제 역대급 처음으로 뭐뭐뭐 불매 운동 했는데 네. 효과가 있다. 이거 진짜 역대급이에요. 아, 그 이전에 사례가 없었어. 이거 처음이에요. 아니 근데 맥도날드에 돼지고기는 안 들어가네. 아니, 돼지고기에 들어가든 말든 간에 네. 전쟁이 나오자마자 맥도날드에 이스라엘 지부가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음식을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는 맥도날드의 미국 본사가 아니고 그렇지. 이스라엘에 있는 법인이에요. 그 맥도날드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이름 로얄리티를 따온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는 무슬림들이 너무 분노하죠. 분노해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맥도날드 불매 운동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통참 안 했거든요.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실패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맥도날드의 그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맥도날드 본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를 다 인수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또 내일 모레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르니까 그 현지에 있는 법인이 그래서 와 진짜 인생 처음으로 무슬림들은 불매 운동을 했나 먹혔네. 매출액이 9조 원이나 줄었대잖아요.
맥도날드 본사에서 긴장할 만하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그냥 각국의 독립법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맥도날드를 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씁쓸합니다. 이번에 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각국이 또 자본의 이익 또는 외교적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이득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윤 정부는 일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